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자 미국 각지에서 최소 30만여 명의 사람들이 척박한 북미 대륙의 서부로 밀려 들어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골드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농부는 물론 목동과 사업가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러시에 합류했고, 당시의 미국은 정치인 호레이스 그릴리가 말했던 Go West Young Man 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죠.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았던 해가 1849년이어서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난 이들을 포티나이너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미국이 자랑하는 개척자 정신의 근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서로 재산을 빼앗거나 약탈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도 도처에서 발생했지만, 어쨌든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된 사실 덕분에 북미의 서부 땅은 약속의 땅으로 급부상했고, 교역과 경제의 중심지가 돼 인구는 더욱 빠르게 급증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골드러시가 시작될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광을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소행성을 찾아 떠나는 뉴스페이스 골드러시입니다. 태양계 천체들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주에서 원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방식은 크게 본다면 빅뱅, 우주선 파쇄, 중성자별의 충돌, 초신성 폭발, 죽어가는 외성, 그리고 백색외성 폭발과 방사성 붕괴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 원소의 기원을 주기율표에 적용해보며 알아보죠. 먼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빅뱅으로 생성된 수소와 헬륨입니다. 수소는 전체 원소 비중의 무려 74%나 되고, 헬륨은 24%를 차지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98%가량이나 되며,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합쳐봐야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별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낸 산물이죠.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중성자를 하나씩 보태며 무거운 원소들을 차곡차곡 합성하다 수명을 다할 때 모아놓은 원소들을 우주공간에 흩뿌립니다. 대표적으로 산소와 질소는 별들이 백색외성으로 화려한 최후를 마치며 행성상 성운이 되며 흩뿌려진 것들이고, 철과 구리, 티타늄 등은 주로 이렇게 생겨난 백색외성이 쌍성계일 때 동반성의 물질을 계속 흡수하다 축퇴합을 버티지 못해 발생하는 폭발로 인해 생성된 원소들이죠. 산소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은 그보다 더 무거운 별들이 죽어가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생겨난 원소들입니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중심 핵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중성자별이 남게 되는데, 쌍성계인 경우 간혹 중성자별 2개가 합쳐져 폭발해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폭발인 감마선 폭발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 이 R과정 초신성 혹은 킬로노바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에서는 지구 질량의 수배에 달하는 금과 은과 우라늄 등의 무거운 원소들이 대량으로 생성돼 우주 전역으로 흩뿌려집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되는 원소도 있습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인 우주선이 원자 핵에 부딪히면 가끔씩 분열되며 더 가벼운 원소로 쪼개지는데, 리튬, 베릴륨, 궁소의 상당량은 이런 방식으로 생성된 원소들이고, 라듐과 테크네튬, 프로메튬 등은 토륨, 우라늄 등 다른 원소의 자발적 방사성 붕괴로 인해 생성된 원소들이죠. 이렇게 생성된 온갖 원소들은 기체와 티끌로 이뤄진 성간 구름이 되어 우주 공간을 배회하다가 근처에 초신성 같은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면 밀려나가면서 중심부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 중력이 작용해 주변 물질들을 더욱 끌어당깁니다. 물질이 충분히 모이면 중심부는 임계 온도에 이르러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 원시별이 되어 주변의 물질들을 원반 형태로 회전시키는데, 이때 대부분 원시별에 흡수되지만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물질 중 상대적으로 많은 물질이 모여있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중력이 작용해 여러 새 미행성들을 탄생시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며 합체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 마침내 행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탄생한 원시 지구 주변에는 아직 여러 파편들이 남아있었고, 수억 년간 지구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는 수만 도에 이를 정도로 데워져 행성 전체가 뜨거운 팥죽처럼 용암으로 들끓었는데, 이때 금속과 히토류같이 밀도가 높은 무거운 물질들은 서서히 지구 중심부의 내핵과 외핵, 깊은 멘틀로 가라앉았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가벼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거나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무거운 원소인 철은 지구 전체 원소의 질량 비해서 약 35%를 차지하지만 지각에서의 비율은 약 5%에 불과하고, 내핵에서의 비율은 약 90%가 넘습니다. 이런 행성 분화 과정을 거쳐 지각과 멘틀과 외핵, 내핵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각 층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후 수억 년간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소행성 충돌이 뜸해지자 들끓던 지구는 서서히 식어가며 지표면이 단단하게 굳어졌는데, 이때부터는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무거운 원소들이 더 이상 지구 핵으로 가라앉지 않고 표면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사용하고 있는 금이나 히토류 같은 희귀한 원소들은 대부분 이때 쌓인
쌓여진 것들입니다. 태생적으로 매장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행성의 내핵과 외핵, 멘틀에는 온갖 귀금속과 희토류가 넘쳐납니다. 본래 우주적으로도 희귀한 물질들이긴 하지만 금이나 백금, 오스뮴, 이리듐, 팔라듐, 레늄 등의 원소들은 지구 중심부 근처에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계산에 따르면 지구의 내핵에 있는 금을 지각으로 모두 꺼내놓으면 지구 표면 전체를 33cm 두께로 둘러서 깔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왠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지구의 지각 밑으로 파내려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30km 깊이까지 파면 250도의 온도에 약 900기압까지 올라가며 3000km 깊이까지 간다면 온도 약 5500도에 220만 기압까지 치솟습니다. 러시아에서 약 10년에 걸쳐 대략 12km가량을 파낸 기록이 있지만 대략 5000km 깊이에 있는 내핵까지 판다는 건 지금의 기술로는 그저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소행성은 전혀 다릅니다. 세레스, 베스타같이 충분한 질량을 가져서 정력학적 평형을 이룬 몇몇의 외소 행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행성은 내부까지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아 지각과 멘틀과 핵이 층을 이루는 분화작용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즉 소행성은 행성처럼 희귀 원소가 대부분 내핵 근처에 가라앉아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이건 내부건 골고루 섞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즉 소행성은 힘들게 땅굴을 파지 않아도 손쉽게 희귀 원소들을 채굴할 수 있는 우주에서 떠다니는 진정한 노다지인 겁니다. 인류가 최초로 소행성 탐사만을 위해 로켓을 발사한 건 2007년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인 던입니다. 이후 각각 2003년과 2014년에 발사된 일본의 하야부사 1호와 2호가 미량이지만 소행성의 표본을 최초로 지구까지 가져오는 데 성공했으며 2016년 발사된 미국의 오리시스 렉스 또한 소행성 베누의 표본을 채취해 지구로 보내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작년 10월 나사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 내에 위치한 감자같이 생긴 금속성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한 탐사선을 스페이스 X의 펠컨 헤비 로켓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탐사선은 5년 뒤인 2029년 목적지에 도착해 2년간 푸시케의 관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금속성 소행성 푸시케가 과거 원시 태양계 행성 내핵의 파편일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수십억 년 전 행성으로 성장하고 있던 도중 혹은 행성으로 성장한 이후 근처를 지나는 목성의 조속력으로 파괴돼 조각난 행성의 핵이 지금까지 소행성으로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푸시케 미션은 어쩌면 영원히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는 지구의 내핵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푸시케는 철과 니켈과 코발트, 백금 등의 온갖 희귀한 광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사와 행성학자 엘킨스 텐턴의 연구에 따르면 푸시케에 묻힌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시장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무려 1000경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회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으며 놀라움을 줬죠. 2023년 전세계 GDP 총합이 약 100조 달러였으니 그보다 10만 배나 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계산은 푸시케에 포함된 니켈의 가치만 따져본 것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희귀 원소가 희귀한 건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저만한 양의 희귀 자원들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가치가 뚝 떨어질 테니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실질적 시장 가치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가치라고 봐야겠습니다. 또한 푸시케는 당장 채굴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장 긴 쪽의 폭이 280km나 되는 거대한 소행성인데다 지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재의 기술로는 채굴 비용의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노려볼 만한 건 역시 가까운 지구궤도 근처의 소행성들입니다. 지구에서 근일정 거리가 1.3 천문단위 약 2억 킬로미터 이내인 소행성을 근지구 소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지구 궤도와 너무 가까워 간혹 소행성 충돌의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적은 비용과 연료로 도달할 수 있죠. 근지구 소행성은 지금까지 대략 34,000여 개가 발견됐는데 희귀 광물이 많이 매장돼 있을 법한 금속성 소행성은 전체 소행성 중 10%가량으로 유추됩니다. 이들이 바로 채굴을 위한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이미 지구에 떨어진 파편들도 꽤 있어서 대략적인 구성 성분이 밝혀져 있는데 철과 니켈뿐만 아니라 희귀 금속인 백금, 팔라듐, 로듐, 오스뮴 등도 다량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죠. 이 원소들은 지구에도 존재하지만 매장량이 작아 값이 매우 비쌉니다. 2015년에는 지름 900m짜리 소행성이 매우 근접한 거리로 지나갔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백금이 무려 9천만 톤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조 4천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수행성을 채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행성을 끌고 와 달의 궤도에 안착시킨 후 지구에서 왕복선을 보내 채굴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3년 나사는 이와 비슷한 방식의 수행성 궤도 변경 미션을 계획했던 적이 있는데, 거대한 통 안에 수행성을 집어넣어 가져오는 방법이나 수행성을 무인 탐사선에 고정시켜 이온 엔진으로 견인하는 것이 진지하게 논의됐죠. 나사의 계획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지구의 망원경으로 탐사 가치가 있는 수행성을 찾아낸 후 탐사선을 발사해 수행성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족집게처럼 생긴 팔로 수행성의 돌출부를 단단히 쥐고 이온 엔진을 사용해 달의 궤도로 끌고 갑니다. 지름 20m 이내에 비교적 덩치가 작은 수행성이라면 충분히 달의 위성 궤도로 진입시켜 그곳에 잡아놓을 수 있죠. 이후 지구에서 오리온 캡슐이 탑재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 수행성을 움켜쥔 채 달의 궤도를 돌고 있는 탐사선과 도킹한 후 캡슐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탐사선으로 이동해 수행성을 채굴하고 지구로 귀환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이 미션은 2018년 트럼프 정부에서 예산을 개편하며 전면 백지화돼 아쉬움을 남겼지만, 문제는 예산일 뿐 충분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수행성 탐사가 본격화되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 채굴 작업을 위한 전초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데, 최초에는 달이 될 것이고 이후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행성대 채굴을 위해 중력이 약해 우주선 이착륙이 쉽고 지반이 튼튼한 외수행성 세레스가 제격이죠. 달과 세레스에는 얼음이 많이 매장돼 있어서 이를 채굴에 분해하면 거주하며 필요한 물과 산소, 기지의 에너지원과 이곳에서 오갈 로켓들의 연료로 사용할 수소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뉴스페이스 경제의 또 다른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일본의 민간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가 이렇게 달에서 얼음을 캐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업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성 채굴은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행성 채굴에 대한 비전은 낙관과 비관이 혼재해 있었지만, 현재는 스페이스 X 같은 거대 민간 기업의 주도하에 우주경제 2.0 시대가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다 보니 점차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우주경제는 미 증권사들의 예측으로 앞으로 2027년 7,700억 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2040년쯤에는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천체 물리학자 닐 그레이스 타이슨은 수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조만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현재 추이로 보면 불과 수십 년 내로 수행성 채굴을 중심으로 대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지구의 희귀 자원들은 언젠가 고갈될 것이고, 따라서 수행성 채굴은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우리도 우주판 골드러시로 불리는 이 우주자원 채굴 전쟁에 서둘러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주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탐사 영역을 넓혀나갈 때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경제적인 격차는 물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과학기술적 격차까지 급격하게 벌어질 것이고, 다시는 그 격차를 메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Go West 영맨이라 외쳤던 서부 시대의 호레이스 그릴리의 말은 이제 우주 버전으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 Go Universe 영맨으로 말이죠. 2029년 4월 근지구 수행성인 아포비스가 달까지 거리의 10분의 1인 약 32,000km까지 근접해 지구를 스쳐 지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함께 채굴하러 가실 우주 광부 파티를 모집합니다. 지원 방법은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